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로 장수님 님이 저번 주보다 포근한 날이라고 굿모닝 이렇게 아침 인사 건네주셨네요. 날이 많이 풀렸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조금 풀렸습니다. 예. 그러게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달아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앞서 이제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피해자인 김군에게 사고의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SH공사 사장 시절 한 것으로 드러나 지금 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야당으로부터 문매를 맞았는데요. 본인은 사과를 하고 이제 김군의 동료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동료들은 이를 거절하고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지인 채용 의혹과 장녀의 아파찬스 논란 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택시기사 폭행 시비로 구설에 휘말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출입기자들에게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라고 했는데요.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안이 이제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는데요. 경찰은 지금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라고 했지만 택시가 정지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는 경찰 측 설명에 비판 여론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또 이제 JTBC가 어제 보도한 내용이죠. 은수미 성남시장이 본인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을 대거 시청 혹은 시청 산하기관에 채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비서관의 내부 고발로 폭로가 된 이번 인사 의혹 대상자는 27명에 달하고요. 이들 중 상당수는 공개 채용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상 뽑을 사람을 정해두고 형식상 공세를 진행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은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라고 하지만 인사 기준이나 채용 당시 평가 등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권 인사들이 잇따라 구설에 휘말리면서 정부와 여당의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악재의 연속이네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고 예. 이게 좀 더 쌓이면 레임덕 같은 게 이제 오는 거거든요. 더 이상 정부가 관리를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건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요. 만약에 낙마하거나 이번에 뭐 변창흠 후보자 말고도 여러 명 있는데 인사청문회 등등 앞으로 여권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좀 해명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박성민 최고위원이 좀 강하게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자질이라든가 정책 능력 집중해서 검증하게 되면 뭐 또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야당 쪽에서는 이제 인사청문회 전에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한 반면에 여당에서는 일단 인사청문회 때 기회를 주자 하고 조금 이제 방어하는 태세로 지금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나름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해보는 게 낫겠다. 이대로 만약에 그대로 물러서게 되면 오히려 더 레임덕을 가속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글쎄요 과연 일반 시민들의 판단도 그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임덕을 이야기하기는 빠른 것 같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변창흠 후보자나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그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서 이제 부정 평가의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부동산 문제인데 그렇죠. 예. 결국은 이 문제를 타개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장관 교체 카드를 꺼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안 카드로 꺼내놓은 것인데 여기서 이런 이제 구설이 휘말려 버리면 사실은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정책 청문회가 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치고 나가면서 이제 부동산 안 좋은 부동산 여론에 한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이런 구상 자체가 출발선에서 이제 흐트러지는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봐야 예. 되는 거고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조 문제는 뭐 저희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 최고의 지금 전장 아닙니까 전장.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차관이 이런 문제에 이제 휘말려 버리면 또 이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단순 학제가 아니라 좀 그 묘하게 그러니까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해내느냐.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거면 제가 좀 말씀드리기에 조금 뭐 그렇긴 한데 이용구 차관이 지난달에 이런 걸 했을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네. 본인이 얘기하지도 않았을 거고 또 아주 급작스럽게 차관직이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정부하고 부동산 정책상 맞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로 내정이 된 건데 뭐 여러 가지 이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 다 검토가 하기는 어려웠던 거거든요. 문제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이제 여당 입장에서 또 청와대 입장에서 이걸 좀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보면 좀 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인사를 했고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도 인사가 강행된 경우들이 이전 정부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았다란 말이죠. 하지만 그게 정부의 별다른 리스크가 되지 않았던 거는 워낙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인사에 대해서 시민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청문 보고 채택이 안 되더라도 또 믿어볼만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기조가 과연 지금에도 유지가 되겠느냐. 뭐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전직 정부에서도 여러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발언들 뭐 하다못해 문창국 전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서 했던 발언 같은 것들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례들과 같은 정도의 그 이제 케이스로 시민들이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 자체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정을 이끌어가는데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은수미 성남시장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무직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정무직이 아니라 공개 채용으로 하는 이제 공무직이고 그렇죠.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 수사가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직권남용 같은 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럼 미리 그 낙점을 해놓고 그 공개 채용 절차라고 하는 것들을 말대로 요식행위로 했다면. 이거는 지금 이제 그 형사 문제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직권남용죄나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 채용이 되는 거죠. 예, 부정 채용이죠. 특히 뭐 서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는데 그 이 은수미 성남시장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공개 채용 과정을 다 뚫고 이게 채용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좀 의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악재의 연속인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정부가 배달기사, 대리 운전기사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도 이르면 내년부터 법률 제정을 통해 이제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에 수수료 지급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이제 배달앱 같은 경우 플랫폼 기업하고 대행업체 간에는 이용 계약을 맺고 있는데 배달 기사와 대행업체 간에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기사들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몰리는 것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표준계약서가 도입되면 최소 22만 최대 이제 179만여 명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수수료, 계약기간, 불공정 거래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분쟁 해결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될 계획인데요. 하지만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법 안에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노동자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노동상권을 과연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일반 노동자와 별개의 특수한 상황, 특수 지위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라이더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인 상황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또 정반대로 일부 보수 언론이나 사용자 단체 등에서는 이게 소비자에게 결국 이 비용 증가분이 전가될 것 아니냐,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 이제 그 특별법으로 그러니까 지원 대책을 좀 법제화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멀쩡한 노동법 놔두고 왜 특별법으로 지원을 하느냐, 법제화하느냐. 결국은 노동자성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 얘기 아니냐 이 얘기죠. 반복되는 것 같아요. 2000년대 중반에도 네. 비슷한 특고특별법, 뭐 특수근로자 형태 특별법이 이제 제정되려고 했는데 그때 똑같은 얘기였거든요. 네. 그냥 아주 쉬워요.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다 정의가 돼 있는데 그게 다 포함시켜서 보호를 하면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는데 일부러 일반 특별법을 둠으로써 오히려 근로자성이나 노동자성을 더 적게 하려고 하지 않느냐. 결국 그 법은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뭐 결국 똑같은 어떤 그 반복이 아닌가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준계약서가 도입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기존에는 계약서 자체가 없었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호소할 데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만 이제 표준계약서 도입과 맞물려 가지고 이들의 노동자성을 일반 노동자하고 동일하게 대우해줄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지금 법체계 안에서 가능한데 그에 대한 보완 입법 차원이 아니라 특수지위를 인정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를 받더라도 역시나 법적으로 호소할 데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상당히 좀 뭐 비판적인 입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뭐 물론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나름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이런 비판까지 좀 염두에 둔 브리핑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게 좀 이제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이제 그 세상이 바뀌고 노동 시장도 엄청나게 바뀌면서 우리가 노동자라고 한다면 그 이제는 한 기업, 한 공장에 이제 어떤 그 고정되어 있는 그렇죠. 이제 그 상태에서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렸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다른 형태의 어떤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직업 그렇게 유형이. 본다면 노동자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까지로 놓고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야기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결국 거기서 왜 특별법으로 가는 거냐, 노동법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이런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이건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는 아니고 네. 지금 이래서 플랫폼 노동자가 어려우니까 일단 당장 요걸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이 차원으로 소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맞습니다. 아니다. 맞습니다. 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주 지금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뭐 임금, 급료 등 기타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 이런 식으로 직업을 불문하고 그렇죠. 그렇게만 정의돼 있으니까 판례가 법원에서 더 확대를 해줍니다. 뭐 지휘 감독 있거나 뭐 대다수 지금 예컨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로자성을 노동자성을 인정해 주는데 결국은 더 새로운 유형의 직업이 많은 이상 노동법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일반법을 예.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지나치 않나 그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플랫폼 노동자만이 아니라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뭐 골프장 캐디, 예컨대 예. 학습지 교사 뭐 이런 분들 다 포함을 해 뭐 원래는 안 되다가 판례로 지입 자주. 포함시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계속 판례로 포함을 시킬 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법 체계를 한번 다시 한번 손질해야 바꿔야죠. 되는. 지금 이제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런 단계 와도 이미 한참 왔을 예.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특별법, 예외적으로 특별법 이렇게 가야 되는 성질의 문제냐 이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법원이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유산 중 60%를 친부와 친오빠의 몫으로 나눠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년간 구 씨를 돌보지 않아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친모는 40%만 가져가게 됐습니다. 기존 민법 체계상에는 50대 50으로 나누어야 하던 유산을 6대 4로 조정해서 나름 진일보한 판결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 씨의 친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구 씨가 사망한 직후에 장례식장을 찾아 본인 몫의 유산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친모 측은 친부의 이제 폭력적 성향 등 때문에 가족들과 연락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광주 가정법원은 친모가 약 12년 동안 이제 고 구하라 씨를 전혀 교섭하지 않았고 또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친부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대신 구 씨의 친부와 친오빠의 기여분을 20% 인정을 해서 6대 4로 이를 조정했습니다. 고 구하라 씨 오빠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이제 구하라법 등의 법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난번 입법에 실패했던 구하라법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률로는 그래도 예. 좀 인정을 해주는. 거의 첫 판례 같아요. 기여분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상속인들 중에 아주 특별한 부양을 했을 때, 특별한 기여를 했을 때 인정하는 기여분입니다. 예. 공동 상속인들 예컨대 형제 중에 좀 가장 좀 그 아버지나 잘 돌본 사람, 돌아가신 분을 잘 돌본 사람. 근데 지금 한부모 가정에서 기여분을 인정하는 경우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인정하더라도 아주 극히 적게 인정하는데 20%를 떼어서 인정을 해버렸다는 거는 상속 재산 중에 20% 떼가지고 아예 줘버리고 나머지 80%를 반반 나누는 거거든요. 사실 오빠로 돼 있지만 사실 아빠가 오빠한테
양도를 한 겁니다. 아빠하고 엄마의 그 어떤 상속재산 분할인데 상당히 진일보한 판결을 맞는데 문제는 구하라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법원이 좀 판단한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왜 그걸 통과를 안 시키는 걸까요? 구하라법 이른바 구하라법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 부양 의무를 해태했을 때 상속 결격을 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현재는 상속 결격 사유는 뭐 죽이려고 했거나 아니면 죽였거나 아니면 유언장을 위조했을 때 등등 이런 경우만 상속 결격이 됩니다. 요거까지 포함을 시키는 게 맞는데 문제는 좀 애매해요. 부양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게 명확한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니 20년간 연락을 끊었으면 이건 누가 봐도 맞죠. 이것처럼 명백한 게 어디 있어요? 이제 이런 건 누가 봐도 맞는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검토가 아직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례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고 구하라 씨 같은 경우가 워낙 연예인이고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이슈도 되고 사회적 여론도 모였던 거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고 피해를 본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는요. 그래서 관련해서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뭐 이제 노력을 나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입법까지 가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이번 국회에서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이야기해볼 만 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단순히 이번처럼 재판부의 재량으로서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하는 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과 연장선상이겠습니다만은 좀 법 체계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제도적인 민법이거든요. 보장을. 민법도 네. 참 옛날 민법이에요. 1960년대에 만들었던 건데 그러니까. 좀 사회가 변했으면 요새는 유언장 위조하는 것보다 이렇게 부양 안 하는 게 더 심각한 건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 추가를 해야 아무튼 될 것 같아요. 법원은 뭐할 만큼 했다고 치고 네. 이제 그 생모가 이제 40% 가져가잖아요. 근데 20년간 연락을 안 했으면은 그 고인이 어릴 때부터 네, 연락을 안 했다는 거니까 전혀 안 했죠. 양육비를 만약에 안 줬으면 네, 그 40%에서 양육비 토해내라 그러면 안 되나요? 그 소송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잖아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속재산 분할 청구만 있는데 네. 아마 오빠 측에서 그런 양육비 청구해달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유근봉님은 그 엄마에겐 10%도 아깝다라고 보내주셨고요. 하유미님은 40%도 많다. 아하. 지희님은 양육 안 해도 40이네. 그다음에 황병수님 우리나라 참 이상하네. 이런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